안녕하세요. 역사 거꾸로 교실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46쪽에서 47쪽 민족을 분열시켜 통치하다. 바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20년대의 일제의 통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통치를 특별히 문화통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문화통치 시기에 우리가 뭘 알아야 하는가 학습 목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1920년대 일제 식민 지배 정책의 내용과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럼 먼저 허울뿐인 문화통치를 내세우다 한번 볼까요? 문화통치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문화통치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요. 갑자기 막 매로 다스리고 억압을 하다가 무단통치하다가 문화통치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 우리 조상님들께서 맨몸으로 정말 대한독립 만세! 그야말로 만세만 외치면서 이제 일제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신 거죠. 이런 전 민족적인 항쟁에 부딪힌 일제는요, 무력만으로는 한국인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겉으로 한민족의 풍습과 문화를 존중한다라는 의미에서 문화통치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식민통치 방식을 내세우게 돼요. 무단통치는 버리고 문화통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문화통치 시대의 정책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무단통치 시기에는요. 육해군 장군으로만 그러니까 장군 출신으로만 무관만 총독이 될 수 있도록 했었죠. 근데 일단 문화통치 시대에는 문관도 총독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문관이라고 해서 무관과 크게 다른 점이 있을까 싶지만 어쨌든 문관도 총독이 될 수 있게 했어요. 자, 그리고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바꾸게 됩니다. 아무래도 헌병경찰이라고 하면 이제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더 무서운 느낌이 있죠. 그래서 조금 부드러운 느낌의 보통경찰제로 바꾸게 돼요. 자, 그리고 조선인들에게만 시행하던 아주 야만적인 벌인 태형령도 폐지를 하게 돼요. 또 한국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인간의 기본권이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하게 돼서 조금 사람들이 자유로워졌어요. 한국인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일부 확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겉으로 보면 엄청 한국인들을 위해서 많이 한 것 같죠? 그렇지만 실상 이런 정책들은 한국인의 불만을 잠재우고 분열시켜가지고 통치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한데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래서 문화통치 시대를 한국인에 대한 기만 정책이라고 해요. 기만이라는 것은 남을 속여 넘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을 겉으로는 속이고 속으로는 일본의 마음대로 조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실제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일제는요 문관 총독이 될 수 있도록 했지만 한 번도 1945년에 독립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문관 총독 출신을 임명한 적이 없었어요. 또 경찰 관서와 인원수를 대폭 늘리고요. 그래서 헌병경찰이 있었던 무단통치 시대보다 실제로 경찰 기관과 경찰 인원이 3배 이상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시하는 눈은 더 많아진 거야. 또 경찰 관서와 인원수를 늘린 것 외에도 또 치안유지법이란 것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인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게 됩니다. 치안유지법, 좀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기 있죠. 일본에서 그 당시 1920년대에 러시아에서부터 들어온 사회주의 운동이 퍼지게 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유를 갈망하고 또 기존의 계급체제를 부정하고 막 이러니까 일본 안에서도 이게 굉장히 골칫거리였어요. 그래서 그 일본의 사회주의자들을 붙잡기 위해 만들었는데 이걸 조선으로 가지고 온 거야. 한반도로 가져와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독립운동자들한테 너 빨갱이지? 너 사회주의자지?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아주 악독하죠. 자, 그리고요.
또 살펴보면 한국어로 된 신문과 잡지의 간행을 허용을 하긴 했지만 사실 있으나 마나요. 왜냐하면 신문이 나오기 전에 미리 내놔봐. 어떤 내용들 기사로 썼어? 하고 사전 검열을 하는 거예요. 사전에 보고 일본을 비방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가 있으면 삭제를 시켜버리거나 발행을 아예 중단시켜버립니다. 여기 보면 검열로 삭제된 기사 보이시죠? 여기 뭐 독립운동을 한 기사라든가 일본에 반대하는 기사가 있으면 이렇게 아예 잘라내버리는 거야. 백지로. 다른 부분에 일본의 마음에 드는 것만 이렇게 기사로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회단체의 결성을 허용했지만요. 조금이라도 일제의 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바로 활동을 중단시키고 해산시켜버립니다. 또 이 시기에 학교 수는 늘었는데요. 실제로 한국인의 취업률은 매우 낮게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초등교육조차 유상교육이었기 때문에 대다수가 가난한 우리 한국인들은 이 돈을 내고 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정작 학교는 많아졌어도 한국인의 보통 학교 취학률,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일본인의 6분의 1 수준이 지나지 않습니다. 아주 부자가 아니면 초등교육조차 제대로 받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한국인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한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기만적인 정책이다. 한국인을 그냥 속여 넘기는 정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화통치의 본질 자료 읽기 잠시 한번 볼까요? 이제 문화통치에서 실제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이야기한 것에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친일 인물을 골라서 그 인물이 귀족, 양반, 유생, 부호, 교육가, 종교가에 침투해서 계급과 사정에 따라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한다. 또 각종 종교단체도 중앙 집권해서 그 최고 지도자의 친일파를 안치고 고문을 붙여 어영화한다. 3. 조선 문제 해결의 성공 여부는 친일 인물을 많이 얻는 데 있으므로 친일 민간인의 편의와 원조를 주어서 수재교육의 이름 아래 많은 친일 지식인을 기인화목으로 키운다. 그러니까 친일파를 막 길러내서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과 친일파 사이를 막 갈라놓고 한국인들 사이에 단합력을 완전히 깨트리겠다는 목적을 하고 있는 거죠. 명백한 한국인을 속인 기만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화통치 정책과 그 실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경제정책이요. 1920년대 경제정책 한번 알아볼게요.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하고 회사령을 폐지하다입니다. 일본에서는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속한 공업화로 도시노동자가 엄청 늘어났어요. 도시노동자들이 늘어나고 농촌의 농민들이 줄어드니까 농업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쌀값이 어떻게 될까요? 확 뛰게 되죠. 도시에서 쌀을 찾는 사람은 많아지고 쌀의 생산량은 적어지고 그러니까 쌀이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쌀이 부족하게 되니까 도시 노동자들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킵니다. 폭동을 막 일으키게 돼요. 수십만 명이 이제 참가했던 이 폭동은요. 일본의 군대가 출동을 하고 나서야 겨우 가라앉을 정도로 굉장히 일본 사회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쌀값이 크게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게 됩니다. 두 차례 실시되는데요. 1920년에서 25년까지 한 번, 26년에서 34년까지 한 번 이렇게 여러분들 연도는 안 외우셔도 되고요. 산미 증식 계획 이게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산미 증식 계획의 내용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내용은요. 일단 한국에서 쌀 생산량을 많이 늘려야겠죠. 일본에 팔아야 되니까, 일본에도 가져가야 되니까, 수리시설, 논밭에 물을 대는 수리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하고요. 또 땅을 일단 많이 늘려야 돼요. 개간 및 간척 사업을 해서 논을 막 늘립니다. 또 일본인이 좋아하는 쌀 품종으로 교체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쌀이랑 또 일본에서 좋아하는 쌀이랑 종류가 다르니까 일본 쌀로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료를 사용해서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요. 그런데 이 결과 쌀 생산량은 많이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증산량, 그러니까 증가된 쌀의 생산량보다 일본으로 유출되는 쌀의 양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한국인이 먹어서 없앤 게 아니라 일본에 가져간 쌀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분명 많이 쇠가 빠지게 허리가 부서지도록 농사를 지었는데 내 손에 남는 것은 없고 내 식구들 입에 들어가는 것은 없고
뭐 없는 거야. 이번에 다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의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워졌고요. 일제는 그래도 먹여야 일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한국인들을 먹이기 위해서 만주에서 조나 콩, 수수 같은 아무 영양가 없는 배도 부르지 않는 이런 잡곡들을 들여와서 한국인들에게 이제 나눠주게 보급을 하게 됩니다. 자, 당시 근데 한국인들은요, 이 산미 증식 계획에서 실시한 이런 정책들 때문에 굉장히 큰 손해를 입었어요. 허리가 부서져라, 쇠가 빠져라 일은 하지만 결국에 이런 비료 대금, 땅도 자기 땅이 아니에요. 소작농으로 많이 전락을 했기 때문에 자기 땅도 아닌데 빌린 땅에다가 되는 비료를 소작농들이, 농민들이 직접 대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조합비, 물을 많이 쓰라고 뭐 이렇게 저수지 같은 걸 만들어 놓고서는 그 물 쓰면은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 내라.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개간이나 간척을 할 때 막 농민들한테 여기 개간하면 너네 땅 줄게 이래놓고 안 주고 막 속이는 이런 일도 막 일어났어요. 비용도 부담해야 되죠. 힘은 힘대로 들죠.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전에 우리 10년대에 토지조사 사업 해가지고 땅을 많이 잃어버려서 소작농으로 전락한 우리 농민들은요, 더 어려워졌고, 소작농조차 되지 못해서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화전민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안에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만주나 연해주 같은 나라 밖으로 대거 이동을 하게 돼요.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산미 증식 계획 하나 얘기했고요. 이 산미 증식 계획 이외에도 다른 그 경제 정책의 변화가 좀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회사령, 그죠? 한국 내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꼭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았어야 됐죠. 근데 1920년이 되면서 이 허가제였던 회사령이 신고제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기업들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 공장도 짓고 회사도 짓고 하고 싶은데 조선인을 상대로 뭔가 장사를 좀 하고 싶은데 회사량이 있으니까 일일이 막 조선 총독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막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일본 자본가들이 회사량 좀 없애라 이렇게 너무 번거롭다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인 자본가들의 요구를 받아서 일본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회사량을 신고제로 바꿉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냥 신고만 하면 나 회사 지을게요 이렇게만 하면 바로 회사 설립할 수 있도록 바뀐 거죠. 자, 그리고 일본 자본이 한국 내에 자유롭게 막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한국의 돈줄은 일본인들이 다 쥐고 있게 돼버리는 거죠. 또 나아가서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마저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상품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관세 없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상품이 경쟁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자, 이래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본격화됐고요. 한국 기업은 그나마 몇 개 남아있지 않았던 한국 기업들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 내에서는 한국인들이 제대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기는 힘들어졌어요. 친일파 빼고는.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문화통치 시기 1920년대의 일본의 통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수업 시간에 우리 재밌는 활동으로 만나요. 안녕.